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한국인 선수들의 득점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며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2대1 승리를 이끈 것에 이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의 리버풀전 2대1 승리 과정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2대1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토트넘 허스퍼는 프리미어리그 단독 2위로 올라서면서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1점 차, 정말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 통산 200호 골을 넣었고 토트넘 허스퍼는 이날 승리로 리버풀전 6년 만에 승리하는 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어떻게 리버풀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기어코 리버풀까지 꺾고 5승 2무 7경기에서 승점 17점을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 우승 도전에 대한 정말 대단한 초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겨봤던 게 2017-18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손흥민 선수의 골을 통해서 토트넘이 4대1로 이겼었고 그 이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생긴 이래로 리버풀을 상대로 이겨보지 못했어요. 이 경기장에서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팀이 리버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리버풀이 유독 좀 어려운 상대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지난 시즌 2번 모두 패배했던 아쉬움을 털어내는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마침내 유럽 무대 200호 골을 넣었는데요. 함부르크 시절에 총 20골, 레버쿠젠 시절 29골, 그리고 토트넘에서 이날 득점으로 통산 151호 골을 기록하면서 총 200호 골을 넣게 된 것인데요. 함부르크 2군팀 시절 기록한 이 한 골 기록을 뺀 유럽 성인팀 1군팀 기준으로 공식 경기 200호 골을 달성한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 6골로 현재 8골로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 선수와의 차이도 2골 차로 좁히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득점왕 이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정말 대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노림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브레넌 존슨의 햄스트링 부상, 이반 페리시치의 십자인대 부상 등으로 공격 라인의 뎁스가 약화된 가운데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 명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히샬리송을 다시 원톱으로 두고 손흥민 선수를 윙어로 두는 건가라는 우려가 따랐어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전방에서 직접 상대 골문을 노릴 때 본인의 최대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잘된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기용하는 것이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왓포드와 에버튼에서 잘할 때도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중앙으로 치고 올라올 때의 그 터프함과 움직임과 역동성이 좋았던 것인데 토트넘에 오고 나서는 오른쪽에 서거나 전방에 섰어요. 전방에서는 사실 조금 영리한 플레이, 전술적인 피딩 능력이 아쉬웠고 오른쪽에 갔을 때도 꺾어 들어오면서 슈팅 때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영역이자 또 왼쪽 윙어가 많은 토트넘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 기반 플레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경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톱으로 두고 히샬리송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완벽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메디슨 선수 부상 우려 없이 선발 출전을 했고 그 외에 비수마, 사르,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까지 그리고 쿨루셉스키 선수까지 기존의 주력 자원들이 그대로 뛰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학포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루이스 디아스와 살라를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배치를 했죠. 3미들로 커티스 존스와 마칼리스터, 소보슬라이를 배치했고 포백은 로버트슨, 판데이크, 마티프 그리고 조 고메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부상에서 회복하긴 했지만 선발 출전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한 수비적인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클롭 감독이 수비적인 우려 때문에라도 센터백인 조 고메스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또 알리송이 골문지켰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뛴 시간 동안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 히샬리송이 확실하게 왼쪽이고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함께 교류하면서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리버풀의 코너킥 공격에서 흘러나온 공 마칼리스터가 왼발 슈팅 시도한 것이 골대 앞으로 빗나가면서 첫 슈팅이 나왔고요. 전반 11분에는 메디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 정말 물오른 패스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왼쪽 측면으로 길게 찔러준 패스 히샬리송이 이어받아서 욕심부리지 않고 문전으로 침투한 이후 슈팅이 아닌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으로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문전 우측으로 침투한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에는 학포 선수의 슈팅과 로버트
로버트슨의 슈팅이 연달아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는데 비카리오 선수가 대단한 선방으로 연달아서 막아냈고요. 전반 18분에는 소보슬라이의 크로스패스가 배후로 빠졌을 때 커티스 존스가 슈팅으로 가져간 것 사르가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리버풀이 초반에 빠른 역공을 통해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위협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전반 22분에도 학포가 이제 전방에서 피딩하면서 내준 공 살라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벗어나는 상황도 나왔어요. 이렇게 리버풀이 공격을 몰아치다가 흐름이 바뀐 것은 전반 25분이었습니다. 사실은 토트넘이 조금 어려운 초반을 보내고 있었는데 볼 경합 상황에서 커티스 존스가 비수마의 정강이를 발로 밟으면서 정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던 거친 태클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주심이 경고 카드를 꺼냈지만 워낙 심각한 정말 치명적인 태클이다 보니까 VAR 체크를 통해서 심판에게 온필드 리뷰가 진행이 됐고 주심은 이 온필드 리뷰 이후에 커티스 존스에게 경고 대신 퇴장으로 판정을 번복하면서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됐죠. 그리고 11명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된 토트넘이 그 뒤부터는 공격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전반 30분 비수마의 기점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포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이제 알리송의 정면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커티스 존스가 빠지면서 리버풀의 미드필드 라인의 수적 열세가 느껴졌고 토트넘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장면 직후인 33분에도 메디슨이 전방으로 찔러준 공을 쿨루세스키가 이어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때 생긴 왼쪽 전방 공간으로 연결해줬고 그 공간을 점유한 히차리son 선수가 왼발 슈팅을 가져간 것이 아쉽게 또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사실은 토트넘의 이런 맹공이 결국엔 뒷공간의 문제를 야기했고 전반 34분 리버풀이 오히려 수적 열세 속에 선제골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살라의 배후 스루 패스를 받은 루이스 디아스의 침투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수비에 견제가 있었음에도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밀어넣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VAR 체크를 통해서 디아스가 살라의 패스를 받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기자마자 선제골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반 36분 이번에도 메디슨의 기가 막힌 기점 스루 패스가 왼쪽 측면 전방으로 침투한 히샬리송에게 연결이 됐는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조고메스의 뒤쪽으로 빠져들면서 이 공을 소유하거나 컨트롤하지 않고 그대로 논스톱으로 컷백을 문전으로 밀어줬고 이 컷백을 수비 2명 사이에서 빠져들어오던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넣으면서 가볍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주요했던 것이죠. 메디슨의 패식력도 살리고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도 살리고 히샬리송의 이제 측면 플레이를 살리면서 히샬리송 선수가 어떻게 보면 중앙 지역에서 연계도 아쉽고 침투 타이밍도 아쉽고 결정력도 아쉬웠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을 활용해서 연결해주는 부분들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릴 때도 왼쪽에서 중앙으로 밀어줬던 패스가 좋았었잖아요. 클루셉스키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해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전략이 적중한 그런 골이 나온 것이죠. 전반 43분에도 우도기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공을 지키다가 시도한 연결이 우당탕탕하면서 클루세스키에게 이어졌고 클루세스키 선수가 밀어준 공을 히샬리송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포스트를 때렸어요. 지금 장면처럼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열심히 뛰어줬지만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클루세스키 선수가 왼쪽으로 크게 열어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았고 이때 이제 문전 중앙으로 메디슨이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또 밀어줬더라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했거든요. 이게 조금 세기와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알리송의 정면으로 향했고 메디슨도 왜 안 주냐라고 항변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손흥민존에서 또 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서둘렀던 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제골 상황부터 계속해서 토트넘이 추가골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파페사르가 공을 몰고 가다가 그대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또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리버풀이 동점골을 넣는 저력을 발휘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4분 소보슬라이가 올린 오른발 킥이 날카로웠고 이 킥을 이미 공격에 가담해 있던 세트피스 상황 이후에 나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수비수인 판다이크가 헤더로 떨궈주면서 학포가 공을 이어받았고 학포가 여기서 수비를 등진 채 기가 막힌 터닝 슈팅을 근거리에서 때려 넣으면서 이 장면은 비카리오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동점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 앞에서 경합 중에 우도
우도기의 태클에 학포가 부상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부상을 참고 안간힘으로 때린 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했었고요. 이 장면 직후인 전반 추가 시간 8분에는 역전을 내줄 수 있는 위기까지 있었어요. 살라의 패스가 토트넘 수비라인 3명 사이로 빠져들면서 배후 공간으로 침투한 루이스 디아스의 슬라이딩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이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대앞으로 빗나갔습니다. 토트넘은 가슴을 철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반전은 1대1로 끝났고요. 전반전의 기대 득점을 보시면 막판에 놓친 기회들도 많았기 때문에 리버풀이 기대 득점 1.33골로 기대 득점 1.07골에 토트넘보다 더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점유율은 다른 모든 경기들이 그렇듯이 토트넘이 57%로 앞섰는데 슈팅 숫자는 9대10으로 리버풀이 하나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은 대신 4대3으로 토트넘이 하나 더 많았을 정도로 결정력, 마무리하는 그 날카로움에 있어서는 앞섰습니다. 다만 양팀의 골키퍼 선방도 비카리오 2개, 알리송 3개, 양팀 모두 거의 팽팽한 승부를 했다. 빅찬스도 하나씩이었으니까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리버풀은 학포 선수를 부상으로 빼고 디오고 조타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습니다. 여전히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미드필드 라인의 숫자를 채운다거나 다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그대로 공격 숫자를 유지하면서 승리를 노렸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들수록 분명히 체력적인 저하가 오면서 계속해서 토트넘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4분 만인 49분에 메디슨 선수가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서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어요. 오른발을 잘 차는 선수인데 왼발도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슈팅을 알리송이 정말 미친 선방으로 막았죠. 이 장면 보시다시피 상대가 수적 열세를 취하다 보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로메로 선수가 공격에 많이 올라가고 토트넘이 전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51분에는 메디슨의 패스가 이제 판다이크에게 걸리면서도 우도기에게 연결이 됐고 우도기가 이 공을 그대로 멈춰 세우지 않고 전방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했던 손흥민 선수한테 뛰어 올려줬거든요. 이 패스를 또 손흥민 선수는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하프 발리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에 근접했는데 이 슈팅까지도 알리송 골키퍼가 선방하는 정말 미친 선방이 이어진 것입니다. 58분에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온 우도기에게 패스를 내줬고 사실은 이 상황에서 우도기 선수도 뒤에 따라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패스가 잘못 맞으면서 이제 빗맞았어요. 이게 이제 수비와 또 경합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우도기 선수가 다시 확보해내고 다시 이제 배후에서 들어오던 사르에게 내준 것, 사르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알리송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정말 뭐 농구 경기처럼 계속해서 시속 게임 치고받는 경기가 나왔는데요. 59분 또 한 번 메디슨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왼쪽 전방 공간으로 연결했고 선제골 장면처럼 히샬리송이 침투해서 컷백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논스톱 터치로 밀어넣은 것이 구석으로 흘러들며 토트넘이 득점을 한 줄 알았지만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는 상태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만 더 영리하게 오프사이드를 피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또 앞서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비를 가담하고 압박하고 뛰어가던 과정에 조금 다리를 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곧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솔로몬을 투입하면서 역시나 뭐 지난 아스날전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근육,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직후에 토트넘에겐 또 한 번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공격 전개를 하고 돌파를 하던 우도기를 향해서 디오고 조타가 백태클을 했는데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당했고 토트넘이 무려 2명의 수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클롭 감독이 이제는 전술적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73분에 공격수인 살라와 디아스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뛰던 고메스를 빼고 미드필더인 엔도,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 그리고 센터백인 코나테를 투입하면서 판다이크, 마티프, 코나테로 3백을 구성하고 아놀드를 사실상 미드필드로 올려서 윙백으로 쓰면서 윙어 역할을 함께 하면서 수비적인 균형도 유지한 것이죠. 로버트슨 아놀드를 측면 미드필더처럼 쓰고 또 이제 엔도가 들어와서 마칼리스터, 소보슬라이의 뒤를 받치면서 공격 시에는 아놀드, 로버트슨, 소보슬라이, 마칼리스터가 올라가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시도한 것은 역시 과감한 중거리 슈팅 뿐이었죠. 78분 실제로 소보슬라이의 중거리 슈팅이 비카리오에게 향했지만 비카리오가 잘 막아냈고요. 그래도 워낙 수적 열세가 이제 2명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이 거의 공을 쥐고 공격을 전개했는데 아쉬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문전에서의 날카로움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그 창의성이라든지 파괴력이 확실하게 떨어졌고 메디슨 선수도 사실은 부상을 좀 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점차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80분 왼쪽 측면에서 솔로몬 선수가 그대로 때린 슈팅이 문전 중앙으로 침투한 히샬송에게 이어지면서 히샬송 선수가 이제 건드려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또 빗나갔어요. 히샬송 선수의 결정력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솔로몬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왼쪽 측면 공격수, 히샤이성이 전방 공격수, 톱으로 올라갔는데 확실히 톱 역할에서 히샤이성의 무게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분 클롭 감독은 마칼리스터를 빼고 흐라벤베르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지역에 체력을 조각했는데요. 이 교체로도 사실은 뚜렷한 공격에 변화를 주진 못했고요. 토트넘은 83분 역시 지친 선수들을 많이 빼줬어요. 워낙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점차 공격의 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사르와 우도기를 빼고 스킵과 벤 데이비스를 투입을 했고 또 90분에는 메디슨과 비수마를 빼고 장신 공격수인 아르헨티나 청대 출신 벨리스 그리고 베테랑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를 투입을 했습니다. 히샬리송 벨리스를 트윈타워로 두고 조금 더 이제 직선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3분 호이비에르가 공을 확보해서 뒤로 빼준 공을 페드로 포로가 전진 크로스로 연결한 것, 히샬리송이 배구로 달려들면서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이제 알리송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졌어요. 이 장면 이후 극장골이 터집니다.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그 6분이 끝나기 직전이었죠. 공격까지 가담했던 로메로의 1차 패스를 받은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문전 중앙으로 수비수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 날카로운 부분, 커트하기 애매한 부분으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를 막으려던 마티프가 자책골로 건드리면서 이 골과 함께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는 교체되어 나갔지만 벤치에서 선수를 독려했고 끝나고 나와서 이 대단한 역사적인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 17점, 골 득실차 우위로 아스널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단독 2위에 올라섰고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는 1점, 리버풀은 이 경기 전까지 5승 1무로 토트넘에 앞서있던 2위였지만 4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진정한 맨시티의 우승 경쟁팀으로 우뚝 선 상황인데요. 10월 달에는 3경기가 있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승격팀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는 객관적 전력에서 토트넘이 확실하게 앞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승리가 기대되고요.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4시 풀럼과의 런던 더비 역시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데다가 풀럼의 최근 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연승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를 잡는 등 만만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토트넘이 또 역사적으로 팰리스에 강해왔기 때문에 10월 일정을 통해서는 정말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또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맨시티를 제치고 리그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무관의 오랜 서름을 겪어왔던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과 함께 마침내 우승컵을,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시즌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